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9일이죠.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는 날이 이제 5월 29일이니까 이제 곧이네요, 여러분들. 6월 9일에 여러분들 6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험 범위가 이 대한제국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대한제국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도 빠른 바는 이제 조선 들어가고 좀 이제 보통은 고려 사상사 좀 배워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힘든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서 제가 이제 좀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길더라도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여기 움집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왔고요. 가락바퀴, 빗살무늬 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기가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정답은 2번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사시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 선사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요 키워드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기별로.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주요 용어들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구석기 시대에는 여러분들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동 생활.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먹을 거 떨어지면은 이틀이든 길게는 한 달이든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을 이렇게 예쁘게 막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막집이라든지 막 지은 집, 그 다음에 바위 그늘, 그리고 동굴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썼었던 이제 도구가 있어요. 뗀석기예요. 뗀석기. 말 그대로 거대한 이 바위에서 떼어낸 석기란 뜻이야. 이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가 있죠. 여러분, 주먹도끼.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어요. 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주먹도끼. 주먹도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신석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이 이동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이 이 당시부터는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정착 생활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연찮게 시작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과일이라든지 어떤 열매를 이제 따서 먹었고 그 씨를 여기다 버리고 이 지역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기가 많은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다시 왔는데 내가 씨를 버려놨던 데에 어떤 열매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씨앗을 여기다 심으면은 우리가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농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목자의 가축 축자입니다. 이제 산짐승들을 이전에는 사냥만 해서 먹었었는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산짐승 같은 경우를 울타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축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발전적이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농경이란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름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 내내 키우다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잖아. 수확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이 전보다는 좀 더 집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형태가 움집이에요. 움집. 그리고 이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좀 더 정교한 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 뗀 석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갈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간석기, 뭐 갈돌과 갈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짐승을 사냥해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때부터는 직접 이제 옷을 만들어서 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가락바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농경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수확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겠지. 그것이 바로 빗살무늬 도기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도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계급의 등장입니다. 계급의 등장. 자, 그러면 계급이 왜 등장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여러분들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동기 시대 때 오면은 이 농업의 기술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내 배 채우는 데 그쳤다면은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청동기 때가 되면은 잉여 생산물, 이제는 먹고도 남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농업 중에서도 많이 생산한 사람과 그것보다 덜 생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생산한 사람은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더라. 그래서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잉여 생산물을 이제 서로 이제 빼앗기 위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즉 이 잉여 생산물의 등장은 계급의 출현과 그리고 전쟁의 발생을 가져오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계급이 없었나요? 네,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모두가 평등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급이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계급, 즉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무리 군자의 그 짱 할 때 그 장자야. 자, 이 군장의 세력을 알 수 있는 그 유적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돌 알아두시고요. 자, 이 시기 때 사용했던 건 당연히 이제 청동기겠죠. 청동기.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 동자잖아. 그래서 청동기, 청동검, 비파형 동검이란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답은 일단 2번 나왔고,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아까 청동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철제 농기구, 철기, 지방의 경당을 설치하였다. 이거 여러분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서 중앙에다가는 태학, 그리고 지방에다가는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둘 다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죠. 팔조법, 여러분 팔조법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오답 정리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그 유인물 나눠 드릴 건데 그 유인물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 꼭 한 번씩 한 두세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은 오답으로 나왔지만 다음에는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답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오답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 촌락 문서네요. 자, 이 촌락 문서에는 촌락의 이름과
가촌락의 둘레, 그러니까 어떤 촌락의 규모를 물어보는 거 있죠. 면적지. 호구, 호구는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인구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호구의 수, 말과 소의 수, 토지의 종류, 면적, 그 다음에 뽕나무,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네요. 일단 여러분, 이 촌란문서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세금 거두기 위한 겁니다. 세금 징수 목적.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그쵸? 세금을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인구와 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쉬워요. 자, 신라의 촌락 문서는 이제 나중에 양안, 그러니까 양안은 여러분 토지대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적, 호구대장. 자, 그래서 이 촌락문서는 나중에 이 양안과 호적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요. 똑같이 이제 이 신라 이후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사용되게 되더라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를 발행하였다. 글쎄요, 이거 뭘 물어본지 모르겠네요. 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사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흥선대원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자, 이 사창제는 왜 실시하냐면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때 가면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발생을 해. 삼정의 문란. 자, 이 삼정의 문란은 왜 발생하는 거냐면 세도 정치 때문에 그래요. 세도 정치 때. 자, 이 세도 정치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라고 하는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 그 당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세도 정치 때는 여러분들 매관매직이란 게 성행을 하거든요. 매관매직. 매관매직은 관직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동 김씨의 그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기 조재현 대감님, 제가 그 광주 시장이 너무 하고 싶은데요. 저 그 자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야, 그 자리 비싸. 5억은 줘야 돼. 아, 5억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5억 있습니다. 알겠어? 너 광주시장 해. 자, 그래서 이제 5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그 A가 정말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참 다행인데 일단 자기는 5억을 지금 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일단 본전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 형 광주시장 했는데 그래도 좀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 한 3억은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총 8억을 뜯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광주 사람들을 쥐어짜야죠, 여러분들. 세금을 있는 대로 걷어야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삼정의 문란인데 삼정의 문란은 일단 전정, 토지세의 문란을 얘기합니다. 결국 백지징세라고 해가지고 막 없는 땅인데 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막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군정의 문란입니다. 이 군정은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그 조선 사람들, 조선 남자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군대를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내는 것으로 군대 간 것으로 쳐주는 거야. 근데 이게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옷감을 이제 사람들이 그 세도정 아까 그 매관매직으로 온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이 빨리 이제 본전을 거두기 위해서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 이외에도 일단 죽은 사람한테도 포를 걷고요. 그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도 옷감을 걷어요. 원래는 원칙상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한테만 걷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린 아이, 그러니까 환구참정이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죽은 사람한테까지 포를 거두게 돼서 그 당시 이제 군정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이 환곡의 이제 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곡은 원래 봄에 꿔졌다가 가을에 이제 돌려받는 제도로서 일종의 어떤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해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막 물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빌려준 적이 없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막 빌려줬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이 공무원이 환곡을 운영하지 말고 그 지방에 좀 명망 높은 사람 있잖아. 좀 지역 유지 중에 좀 착하고 좀 청렴한 그런 사람한테 이거 환곡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개인 사자예요. 창고. 그래갖고 개인이 그 환곡 창고를 운영한다. 그래서 사창제라고 이야기를 해. 즉 사창제는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 중에 환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호포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모두 다 이제 군포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 옷감을. 근데 양반은 이 옷감을 안 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일반 평민의 수는 줄어들게 되거든. 그럼 그 말은 이 군포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군포를 안 내는 사람들이 그쵸 많아진다는 거지. 양반의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어찌됐든 나라의 군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평민이 2중 3중으로 옷감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면제받은 수만큼 더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게 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시과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고려의 어떤 공무원들의 월급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균역법은 여러분들 영조가 실시한 제도입니다. 조선 영조가. 이것도 여러분들 군정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니? 군대 가는 대신 옷감을 내는 거라 그랬었지. 근데 옷감이 예전에는 군적 수포제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옷감을 두 필을 내는 거였거든. 근데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 주어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업적 물어볼 때 이 균역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장수왕이 나오면은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고 남진 정책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5세기 때 인물이죠. 자,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누구랑 함께? 백제의 성왕과 함께, 그쵸? 그리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뭐가 나오냐면은 백제의 수도 변청 과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백제의 수도 변청 과정. 자, 백제는 제일 처음에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위례성. 한성이에요. 한성 위례성. 근데 요즘 교과서에는 한성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디로? 웅진. 오늘날의 공주에 해당이 돼요. 공주. 위례성 오늘날 서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비. 오늘날의 충남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수도 변천을 왜 했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백제가 일단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사간 이유는 누가 쳐들어와서? 장수왕이 쳐들어와서예요. 장수왕이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이야. 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이때 백제의 왕 누가 사망하게 되냐면 계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장수왕이 괴롭혀서 괴로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 때 어디로 수도를 옮긴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로 옮긴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백제 성왕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웅진은 백제가 도망온 땅이에요. 고구려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란 말이야.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좀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죠. 우리에게 교통이 편하면은 상대방에도 교통이 편하잖아. 교통이 편하면 그만큼 침입이 편하다라는 뜻이겠죠. 즉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어떤 적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왕은 상대적으로 대외 진출이 유리한 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3번. 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 세도 정치식입니다. 조선 세도 정치. 순조 때예요. 자, 보통 홍경래의 난이 시험에 나온다면요, 여러분들 평안도 지역민 차별 때문입니다. 평안도 지역 차별 때문입니다. 자, 평안도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차별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평안도 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다. 놈이 뭐 이렇게 나쁜 말이죠, 여러분들. 나쁜 말이잖아. 그래서 평안도 놈. 아, 이거 평안도 차별하는 거네. 그럼 이거 홍경래의 난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당과 동맹을 맺었다. 이거 나당 동맹이죠, 여러분. 나당 동맹. 나당 동맹. 자, 이 나당 동맹을 통해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 운동,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 운동,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이 순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대조영의 발해를 공고하였다. 이거 한참 뒤에 얘기고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이거 고려 성종태입니다. 고려 성종태. 보통 이 고려 성종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최승로랑 묶어서 공부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12목을 설치했었죠.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12목을 설치하고 누굴 파견한다? 지방관을 파견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성종은 여러분들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국자감 정비하였다. 국자감 설치하였다. 같은 말이에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남한산성, 청나라가 침입을 했네요. 삼전도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남한산성이 나오면 무조건 기억이 안 나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무조건 병자호란이에요. 자, 이거 그러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거를 이야기하려면요, 여러분들 일단 너무 멀리 가나? 조선 시대예요, 조선 선조 때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조선 선조 때 무슨 전쟁이 터지냐면 임진왜란이 터져요. 임진왜란. 자,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조선이 전쟁터였잖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명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을 도와주느라고 많은 돈을 써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명나라가 쇠퇴해. 자,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북방에서 어떤 민족이 성장하고 있었냐면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진은 훗날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자, 보자. 조선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게 되고요. 왜? 전쟁터였으니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주느라고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쇠퇴하게 되고, 명나라가 쇠퇴할 즈음에 여진족은 성장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자, 이 선조 다음에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전쟁 후에 복구 산업을 해야 되겠죠.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죠. 지금 빨리 이제 이렇게 불 난 곳, 건물 무너진 거 다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농경지 황폐화된 거 다시 복구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전후 복구 사업. 자, 그리고 지금 국제 정사를 보니까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고 지금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쳐요. 중립외교. 당연하죠, 여러분들. 중립외교. 지금
명나라는 예전부터 일단 조선과 친했었죠. 이 4대 그 교린 정책이라고 해서 명나라를 섬겼단 말이야. 심지어 조선에서 이제 임진왜란 터질 때 도와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명나라 이렇게 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 후금. 이 후금이 이제 또 떠오른 태양인데 얘네들하고 이제 척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명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후금을 치기 위해서 광해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 강옥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야야 그 너가 이제 조선의 복장으로 싸우지 말고 그 명나라 그 옷으로 애들 다 갈아입혀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거 봐가지고 뭔가 좀 상황이 명나라한테 불리해지면은 빨리 후금한테 항복하고 조선의 입장을 전해라. 우리 어쩔 수 없이 참가한 거라고. 우린 후금하고 절대 싸울 뜻이 없다고 이렇게 잘 말해. 그런단 말이야. 이게 바로 광해군의 중리 외교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이거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이거는 정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이게 할 수 있는 정말 나쁜 짓이다. 패륜이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쫓겨나게 돼요.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조 반정. 인조 반정. 돌이킬 반자예요. 바른 것으로 돌이킨다. 그래서 광해군이 잘못했으니까 인조라고 하는 임금을 세워서 바른 걸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광해군 다음에 누가 올라와?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럼 인조 같은 경우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로 가? 명나라와 친하고 배금, 이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럼 이 친명 배금 정책은 당연히 누구를 분노하게 해? 후금을 분노하게 만들죠.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여러분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는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병자호란만 나와요. 병자년에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자호란이야. 자, 이거 종이에 좀 없어가지고 다시 보자. 자, 병자호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자호란 누구 때 일어났다고? 인조 때 일어났다고 해? 아까 뭔 말인지 알겠지?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당시 후금의 침입을 받았었어. 자, 근데 이 병자호란 때는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꿀 때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은 청, 그리고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병자호란 때는 후금이 청으로 바꾼 이후로 쳐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 당시 인조는 이 청나라가 왔기 때문에 도망을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거든. 우리 여러분들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도망을 가? 최후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었죠. 왜? 유목민족들은 말 타는데 능숙하지만 해상전에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섬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겨.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그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문제는 이 남한산성이 이제 한 달분의 식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군사수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포위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방에 군대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달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까지 이 조선은 이 후금 그리고 이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했어. 근데 그렇게 무시한 나라한테 이 인조가 청나라 황제 그 당시 청태종한테 가가지고 이 이마를 땅에다가 9번을 박으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우린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가게 되죠. 이제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 인조 다음에 즉위했던 왕이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 효종은
복림대군이야. 복림대군. 이 복림대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아버지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북쪽을 정벌하자. 북벌론이 일게 되는 겁니다. 북벌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소현세자는 나중에 의문의 죽음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조 때 남한산성,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이 결과는 북벌론으로 이어졌다. 북벌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바로 나오죠.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몽골과의 항쟁을 얘기하는 거죠. 몽골과의 항쟁. 그러니까 원래는 최후가 강화도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몽골과 그 강화를 맺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1880년대 조선의 개화 정책이에요. 자, 조선의 개화 정책. 이제 개화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개 꽃화. 꽃이 이렇게 딱 피는 것처럼 이 조선도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개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개방을 했으니까 이제 서구 이제 선진 문물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근대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선의 개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한테 배워오라고 하는 사절단들이 바로 수신사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배워오라고 하는 사람들, 배워와라 수신사. 이거 이외에도 조사 시찰단이 있거든. 그러면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적으로 파견되느냐, 비공식적으로 파견되느냐, 그 차이란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서당 십자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신문왕. 중앙군으로 구서당, 지방군으로 십정. 자, 이 삼국간섭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삼국간섭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원인이 되어서 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청일전쟁.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승리를 해요. 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한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그 당시 청나라가 일본에게 타이완과 요동반도를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요동반도는 어디냐면 우리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가 요하라고 하는 강이 흐르거든. 요하. 이 요하의 동쪽을 요동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위협을 받냐면 러시아가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들을 불러요. 독일, 프랑스, 러도프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압박을 넣는 거지. 야, 너희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청나라의 땅을 그렇게 함부로 뺏어가면 되겠냐? 그래서 일본은 이 세 나라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간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눈치로 때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을 신격화했다. 천신시진왕이죠. 하늘천.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쓰더라? 귀신 신처? 오늘 새벽이어가지고 지금 쓸 수 있어요. 천신신왕. 답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들은 이제 아니겠고요. 자, 여러분들 좀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10번까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